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사례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사례 강의의 컨셉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본 강의와 그리고 사례 쟁점 심화 강의를 이미 찍었죠.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사례 강의를 하는데 사례 강의의 컨셉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사례 강의에서는 쟁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쟁점 추출 훈련이라고 불러요. 물론 쟁점은 중요 쟁점뿐만 아니라 중요 쟁점, 줄여서 우리가 주요 쟁점 이렇게도 쓰는데 부수 쟁점까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자의 논리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양자의 논리성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맞게 답안지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차를 구성하는 법, 그리고 포섭하는 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처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본적인 무료 강의가 있을 텐데요. 쟁점의 정리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질문은 항상 압축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사례 공식이니까. 질문과 관련하여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그래서 쟁점 이름은 암기가 좀 돼야 돼요. 쟁점 이름을 쓰면서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쟁점 이름을 찾는 겁니다. 즉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만약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요, 갑의 소재기가 적법하냐? 그러면 갑의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상적 격에서는 예를 들면 불문경고의 처분성이 문제되고 원고적 격에서는 인근 주민의 인인소송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음 목차 공식은 뭐냐? 두 번째 목차 공식은요. 얘를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즉 압축한 질문 자체를 내려오면 돼요. 갑의 소재기 적법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은요. 얘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대상적격 충족 여부. 즉 갑의 취소송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 2번. 원고적격 충족 여부. 3번. 설문의 해결. 이게 가장 노멀한 방식이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얘를 그냥 로마자 2번으로 써도 됩니다. 얘를 로마자 3번으로 써도 돼요. 그러면 로마자 4번에 설문의 해결로 써도 됩니다. 저는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걸 좀 선호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쟁점의 정리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훈련을 하면 되느냐? 쟁점의 정리를 봤을 때 질문이 뭐고 질문에 따른 쟁점이 뭔지가 다 보여야 됩니다. 이걸 할 줄 모를 때는요. 밑에 있는 목차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큰 목차는 항상 질문. 로마자 같은 큰 목차는 질문 형태를 압축하세요.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목차, 중간 목차는 뭐가 나오는다? 중간 목차는 얘가 큰 목차면 쟁점 이름이 중간 목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채점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러이러한 질문에서 이 친구가 쟁점을 뭘 잡았구나. 그래서 목차만 봐도 결론이 쫙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목차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목차 공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큰 목차는 질문을 압축하세요. 항상 질문 형태로 갑니다. 중간 목차는 쟁점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쟁점 이름 밑에 이제 작은 목차는 문학판검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소결, 문학판검소. 작은 목차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차만 봐도 질문이 뭔데 어떤 쟁점을 찾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차 공식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 이 목차를 모아놓으면 쟁점이 정리가 돼요. 따라서 쟁점의 정리에 써있는 내용과 목차는 완전히 호환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했는데 목차에 없다든가 또는 여기서 언급 안 했는데 목차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특히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쟁점이죠. 쟁점 이름은 꼭 들어가 줘야 돼. 그리고 쟁점과 관련된 판례는 무조건 점수에서 중요합니다. 왜? 실무니까. 재판 실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쟁점에 따른 판례 암기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문제점 학설 판례에서 문제점에서 특히 학설에서 막 논거까지 다 써주면 좋지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쓰기 힘들 때는 가장 핵심을 써줘야 됩니다. 사례라는 건 결국 뭐냐면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례를 만듭니다. 그럼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게 뭐냐 도대체. 그 쟁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 다툼이 있지만 재판 실무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판례는 왜 그런 결론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판례가 왜 그런 논거를 취했느냐 이런 부분은 A급 쟁점에서 대비를 하면 고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사례를 해결하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따라서 득점 포인트는 나중에 보면 교수가 채점할 때 보면 쟁점의 이름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쟁점 추출이 안 되면 막 10점씩 날아가요. 그리고 그 쟁점에 따른 판례 현출을 제대로 했는지 판례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만 정확히 써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대가인 박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판례 문구를 그대로 암기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안 좋은 인상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 좋은 인상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그 판례를 소화시켜서 이해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히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언어로 조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키워드는 바꾸면 안 됩니다. 판례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 그 핵심 키워드를 사실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두세 단어입니다. 그럼 포섭은 어떻게 하느냐? 포섭은 3박자를 갖춥니다. 포섭의 3박자 첫 번째. 이건 3단 논법으로 가면 돼요. 3단 논법 한번 볼까요? 3단 논법. 자,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대전제는 뭐예요? 우리한테 대전제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판례는 변동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은 되지만 지금 이 사례를 해결할 당시의 판례는 명확하게 결론이 있는 거죠. 조문과 판례가 대전제가 됩니다. 소문은 뭐냐? 설문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게 사례 해결이죠. 포섭의 3박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문, 판례, 설문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설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설문의 내용에 핵심 키워드를 옮기는 연습을 하세요. 이 세 가지가 보여야 돼. 조문, 참조조문, 판례, 설문 내용. 이 세 가지가 보이는 포섭의 3박자를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는 법 체크리스트를 정해 드립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쟁점 추출을 제대로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두 번째. 목차 공식을 지키고 있느냐? 목차 공식이란 목차만 봐도 질문과 쟁점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쟁점 이름을 써주는 연습이 돼야 돼. 세 번째. 포섭의 3박자를 갖추었느냐? 포섭에 조문이 안 들어가 있어. 판례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일반론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일반론을 어떻게 압축하느냐? 압축도 실력이다. 압축도 실력이에요. 다섯 번째.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느냐?
강하게 써야 될 건 뭐예요? 판례하고 소결입니다. 약으로 처리할 건 뭐예요? 일반론이겠죠. 왜요?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여러 가지 칼을 늘어놓고 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내가 이 칼들을 검토하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죠. 쓰는 게 바로 해결이란 말이야. 여섯 번째, 논리성입니다. 이 논리성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파생원칙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 원칙보다. 예를 들면 경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지법처럼 경찰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럼 뭐가 먼저 적용돼야 돼요? 경지법이죠. 근데 경지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반법인 공무원에 관한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평등원칙에 파생원칙에 자기구속원칙이에요. 그러면 자기구속원칙을 먼저 적용하는 게 원칙이겠죠. 파생원칙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면 거기서 끝. 근데 자기구속원칙 위반이 아니야.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파생원칙 위반이 아니면 일반원칙으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 게 논리성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채점을 할 때 채점자는 어느 부분을 보느냐? 잘 보세요. 쟁점을 찾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목차는 인상을 결정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포섭 부분이겠죠. 포섭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포섭할 때 제가 앞에도 적었습니다만 쟁점에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판례는 꼭 써줘야 돼요. 배점에 있으니까. 포섭할 때 판례가 응용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실무에 있기 때문에 판례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거죠. 판례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일반화 합정. 강약 조절은 왜 중요하냐면 배점에 맞게 해야 돼요. 배점에 맞게.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막 주구장창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시간도 부족하니까. 결국 시간 배분을 위해서는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강이고 뭐가 약인데 이걸 배우는 거죠. 뭐가 중요 쟁점일까? 뭐가 중요 쟁점이 아닐까? 중요 쟁점은 쉽게 말하면 문화판검, 학설 다툼이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학설 다툼이 없는 일반론이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논리성도 중요한 거예요. 답안지. 여기다가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쟁점의 시력을 적어주는 거. 왜 이런 쟁점이 있는데 왜 하자승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체크리스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딱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에 맞게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 보니까 경감시험 문제도 교수 출제로 바뀌고 나서 타 시험 유형과 상당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먼저 2016년 590체 문제입니다. 교재가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제일 앞부분에요. 기출표시가 있으니까 기출표시를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유명한 문제죠. 웬만한 교재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사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될 문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식을 익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사례는요. 질문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먼저 항상 읽으세요. 논리적 추론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사례가 재밌어요. 지금은 재미없겠죠. 나중에는 사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직에 있었던 분들은 공부할 시간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진급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암기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는 할 겁니다. 뭐 나중에 단문도 지금 뭐 교재 때문에 제대로 못 찍고는 있는데 뭐 나중에 찍어 드릴 겁니다만은 근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언제 찍냐고. 일이 많아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준비를 할 건데 사례에서도 공식을 익혀야 돼요. 질문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걸 꼭 익혀놔야 됩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쟁점답안지, 행정법 쟁점답안지로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 한 번이라도 들어놓고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잘 봅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쟁점 심화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나아가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례 훈련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쟁점 뭐 일반론, 쟁점 심화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사례 공식만 정확히 익힙니다. 자, 을은 이렇게 나왔네요. 을이 있으면 갑도 있겠죠. 당연한 거죠. 양도 양수 계약 당시 양도 양수가 있었나 보구나.
양도 양수라는 건 영업양도를 전제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인도 있겠죠? 그리고 양수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양도인이 허가를 통한 일정한 법적 지위가 얘한테 그대로 동일성을 갖고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인의 허가는 영업양도라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이걸 뭐라고 불렀죠? 쟁점에서 후발적 사정이죠. 따라서 후발적 사정에서 허가를 소멸시키는 것, 직권 철회의 성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새로운 허가를 발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해주는 실질이 있죠.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영업양도가 나왔어요. 영업양도가 나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시험은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양도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했는데 아직 제재 처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양도를 해버렸네. 양도인의 위반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제재 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양도인의 허가는 그대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동일성이라고 부르죠. 허가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허가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제재 처분은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경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제재 처분은 그 사람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그 허가라는 대물적, 물건에 대한 대물적 허가 자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가의 지위를 누리는 자 인적 구성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허가의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허가를 지금 얘가 갖고 있어? 그럼 얘한테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재사유의 승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영업양도가 나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제재 사유의 승계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제재 처분이 없는 거야. 양도인이 위반 행위를 했지만 만약에 제재 효과의 승계, 이것도 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재 효과의 승계라고 할 때 효과는 이미 제재 처분이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얘한테. 그 효과가 승계돼? 예를 들면 얘한테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왔어? 근데 얘가 납부 안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럼 과징금 납부 의무가 얘한테 있느냐? 이건 얘한테 나온 제재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면 양수인은 과징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제재 효과의 승계. 따라서 제재 효과의 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양도인에게 제재 처분이 있다는 것일 테고, 제재 사유의 승계면 제재 처분을 할 사유만 존재하고 아직 제재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서 염두에 둬야 돼요. 제재 사유 승계를. 그리고 여기서 양도 양수가 나면 누가 양도인인지 누가 양수인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 양수 계약 당시에 갑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양수했나 보네요. 그럼 얘는 양수인이 되겠네. 그럼 얘는 양도인이 되겠네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의 당부를 보통 타당성 이렇게 답안지에 써도 돼요.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건 처분이 뭔지도 나중에 봐야 되겠어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데 위법사유. 보통 시험은 거의 재량행위만 나올 텐데 재량행위의 위법사유는 뭐죠? 법사, 일목불, 법령위반.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법사, 일목불, 법령위반, 사실오인, 일반원칙 위반, 재량, 수권, 권한을 수권한 목적 위반. 이건 이제 쟁점 강의에서 이미 당한 거죠.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 일반원칙은 비평자신부, 비례원칙,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에서 실권도 나오죠. 부당결부 금지. 그리고
법의 1번 원칙인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 줄여서 신의칙. 이거 찾는 걸 다 배워야 돼요. 비례원칙이 시험에 나올 때는 과하다, 상당성 결여죠. 비례원칙의 세 번째 요건, 적필상, 상당성 원칙입니다. 가혹하다, 심하다, 그러면 비례원칙이에요. 평등이나 자기구성 원칙은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비교 대상이 나오고 동일한 사안에서 누구에게는 영업정지 2개월, 나한테는 3개월, 동일 또는 형평에 반한다. 형평이면 평등,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신뢰보호 원칙은 질의응답 또는 믿고, 믿음이 신뢰죠. 또는 법령 개정 같은 게 나오면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지금까지는 거의 부관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직권 철회, 복수 운전면허 철회, 이런 데서 문제가 돼요. 신의칙은요, 신의칙은 여러 군데서 얘도 문제가 되는데 신의성실 원칙이잖아요. 성실하지 않다, 즉 게을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처리 절차를 지연해서 행정청이,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 첫날이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나중에 찾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알아두세요. 다음 2번 볼게요. 을은 개인 택시, 택시는요, 택시, 버스, 뭐 항공버스가 나오면 특허, 재량,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결론은 이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택시 면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뭔가 행정법규 위반을 했다는 얘기죠. 날로부터 6년이나 경과했다, 이게 나오면 적어도 5년 이상이 지나면 실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에 반하는 점, 신뢰보호를 주장하고 있네요.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인 실권을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심사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를 여부를 조사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가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신의측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갑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취득해서 사업을 양도하기까지 15년 동안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 대단하시네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비례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재량권 불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안에서는 쟁점은 아니었지만.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 자, 여기서 공식 하나 들어갑니다. 잘 익혀야 돼요. 주장에서 지금 보니까요, 쉼표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을 쓸 때는 뭐라고 쓰느냐? 갑의 을이네요. 을의 첫 번째 주장의 당부 똑같이 쓰세요. 당부 대신 타당성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인 실권의 법률 위반이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을 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쉼표로 끊어주는 거예요. 앞에 신의칙 위반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비례원칙이지만 사실은 재량권 불행사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목차가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면 주장은 항상 원고가 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분의 위법 사유 앞에서 제가 적어뒀던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야 돼요. 사안은 보니까 지금 일반 원칙 위반 주장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위반이 타당한지 암기된 내용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만약 A광역시장이 양도자 및 양수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서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본인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였어요. 확인되었을 때 본인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서 양도, 양수, 인가처분을 했다면
그 부관의 적법성을 부관의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하셔. 이거 암기사항이네요. 부관의 가능성은 행정기부법 17조로 해결이 됐지만 주된 처분 자체가 재량이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기속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쟁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주된 허가인 택시면허의 법적 성질이 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미 봤죠. 특허 재량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알아두셔야겠고요. 확인되었으면 취소한다. 부관에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철회인지 꼭 알아보아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확인되었다. 확인 후 후발적 사정이라면 직권 철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세히 안 봐도 좋습니다만 최대한 질문에서 추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추론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하나씩 보는 겁니다.